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신문,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고요. 성우 이슬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요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5회 연속 아시안게임 종합 2위 수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 5명 중 1명꼴로 나이가 60세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40세 미만의 젊은 층 중에서도 148명이 공무원 연금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 방문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K맨의 노래입니다. 파란 우산. 속에서 움츠린 너를 나는 지나친 거야. 한숨이 낌되어 보이면 가슴이 아파 무너졌었지. 이 비가 그치면 널 볼 수 없겠지. 바보같이 또 후회하겠지. 떨리는 손, 이 파란 우산 달려가 너에게 줄 거야. Everyday together 사랑한다. 따뜻한 네 손을 잡고 Everything together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뭐라도 좋아. Every time together 사랑한다. 너의 뒷모습까지도 Yeah yeah. Every night together 사랑한다. 우리 잠들어줘 내 품에서. 카페 창가에 앉아 비가 오길 바라고 있어. 너를 처음 본 그 순간처럼 가슴이 뛰어 설레고 있어. 청혼할 반지를 손에 쥐고서 멈추지 않는 웃음 참으며 멀리서 네 모습이 보여. 달려가 널 안아줄 거야. Hey. Everyday together 사랑한다. 따뜻한 네 손을 잡고 Everything together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뭐라도 좋아. Every time together 사랑한다. 너의 뒷모습까지도 Yeah yeah. Every night together 사랑한다. 우리 잠들어줘 내 품에서. Every day together 사랑한다. 따뜻한 네 손을 잡고 Everything together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뭐라도 좋아. Every time together 사랑한다. 너의 뒷모습까지도 Every night together 사랑한다. 우리 잠들어줘 내 품에서. 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즉각 30일 본회의 참여가 우선이라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야당을 압박해 전국 대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본회의마저 반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한 여야 모든 대화 채널의 복원을 호소하며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며 국회가 세월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0월 1일부터 전국이 정상화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30일로 연기된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30일은 본회의 의사 일정을 합의해 줄 수 있으나 다만 이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의원총회를 전제로 한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불발 시 등원 여부에 대해서도 협상 타결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나 나는 꼭 된다고 믿는 낙관론 편에 서겠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당초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여당으로부터 정치공세라는 역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29일 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법 협상과 등원 여부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절충안 마련 없이 등원을 결정할 경우 백기투항이란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의사일정 협의 권한을 가진 박영선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청와대와 여당에만 전가하는 일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가족과 야당에 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문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핵심 당직자가 전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이 5회 연속 아시안게임 종합 2위 수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선수단은 28일 야구와 양궁 남녀 리커브 개인전 및 여자 단체전, 골프 여자 개인전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하루에만 7개의 금메달을 수확한 한국은 금 42개, 은 48개, 동 47개로 3위 일본의 추격권에서 벗어났다. 야구 대표팀은 이날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6대3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대회 2회 연속이자 통산 4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베테랑 공사 오진혁은 남자 리커브 결승에서 융주웨이를 맞아 2세트를 내주고 3세트를 내리 따내는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세트 점수 6대4로 눌렀다. 앞서 장혜진, 이트경, 정다솜이는 여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세트 점수 6대0으로 완파하고 대회 5연패의 위협을 달성했다. 정다솜이는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 2관왕에 올랐다. 장경구는 사이클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182km의 개인도로 경기에서 4시간 7분 52초를 기록하며 1986년 서울대회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 유연성은 복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 모함마드 아흐산 핸드라 세티아완에게 1대2로 져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5명 중 1명꼴로 나이가 60세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심지어 40세 미만의 젊은 층 중에서도 148명이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60세에서 65세 이후부터 수령하도록 이미 제도가 바뀌었지만 공무원연금은 조기 수급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부분도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수급자 36만 3,017명 중 60세 미만은 18.5%인 6만 7,330명이었다. 40세 미만은 148명, 0.04%,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9,611명, 2.6%, 50세 이상 60세 미만 57,571명, 15.9%였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 임용자는 2000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퇴직자도 56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37만 5,069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 19만 3,55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80세 이상은
22,194명, 6.1%로 2012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조 의원은 수급자 증가, 국민 부담 가중 등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실화되면서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도 늘고 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은 지난해 5,946명에서 올해 13,376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 방문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69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27일 오후 반 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초청 의사가 남긴 김정은의 친서를 반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유엔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 총장이 김정은 제1비서의 친서를 전달받고 이 외무상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유엔 대표부를 통해 반 총장의 방북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김정은의 공식 초청은 처음이다. 반 총장은 그동안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건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방북할 의사가 있다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유엔 주변에서는 김정은이 반 총장의 방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반 총장이 방북하면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사상 최초의 방북이 된다. 또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인 만큼 남북한 및 한반도 주요 현안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도 크다. 유엔 관계자는 북한은 반 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역대 어느 총장보다 호감과 호의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반 총장은 방북에 강한 의지가 있고 여러 차례 방북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북 시려는 반 총장의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민정의 노래 듣겠습니다. 꿈. 그대 빛난 꿈을 가져봐 이 풍진 세상에 그 꿈을 접지 마
다음은 인천 아시안게임 종합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1010만고 끝에 아시안게임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도 한일전에서 페널티킥으로 승리하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청신호를 켰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8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대만을 6대3으로 꺾고 우승했다. 경기는 초반부터 예상 밖으로 흘렀다. 1회 초 선두타자 민병헌과 2번 타자 손아섭이 연속 안타로 출루하고 김현수가 볼넷을 얻어 무사만루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4, 5, 6번 타자 박병호, 강정호, 나성범이 모두 삼진과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 반격에 나선 대만은 1번 타자 천핀지에가 3루타를 때린 뒤에 2번 타자 린하이 내야 땅볼을 쳐 선취점을 얻었다. 5회 초 한국은 황재균의 좌전 안타와 손아섭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뒤에 유격수 실책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경기의 흐름은 에이스 천관위가 등판하며 다시 대만 쪽으로 흘러갔다. 5회 투아웃에 등판한 천관위는 6회와 7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한국 타선을 봉쇄했다.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에서 활약하는 천관위의 호투에 힘입어 대만 타선은 2점을 뽑아 한국을 앞서 나갔다. 승부가 재차 뒤집어진 순간은 8회 초였다. 박병호의 볼넷으로 1-4만루가 된 상황에서 강정호가 팔꿈치에 공을 맞아 밀어내기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나성범이 만루에서 1타점 2루 땅볼로 경기를 뒤집었다. 2사 2-3루에서 황재균이 깨끗한 우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2점을 추가해 승기를 잡았다. 한국은 1982년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을 때부터 8회 역전 드라마를 시작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역시 8회 역전으로 동메달을 땄고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시 8회 말 이승엽이 결승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5천만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 양궁이 중국과 일본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여전히 최강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은 양궁 경기 마지막 날인 28일 남녀 리커브 개인전을 모두 석권하고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양궁 8개 종목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남자 양궁의 자존심은 대표팀의 맏형 오진혁이 지켰다. 오진혁은 이날 인천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융지웨이를 세트 점수 6대4로 눌렀다. 그는 2012 런던 올림픽에 이어 메이저 국제종합대회를 잇따라 제패하는 위협을 이뤘다. 오진혁은 2세트를 먼저 내주며 흔들렸다. 하지만 3세트에 10점 3발을 꽂으며 승리를 거뒀다. 4세트도 잡아낸 오진혁은 마지막 5세트 마지막 화살에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남자 대표팀은 또 단체전 3, 4위전에서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선수들끼리 대결을 펼친 여자 양궁 결승전에선 정다솜이가 승리하며 2관왕에 올랐다. 그는 여자 리커브 양궁 개인전에서 대표팀 동료 장혜진을 세트 점수 7대1로 이겼다. 장혜진은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옥희, 기보배가 떠난 가운데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 자리를 놓고 펼친 한판 승부였다. 정다솜이는 앞서 열린 단체전 우승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장혜진, 정다솜이 이특영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6대0으로 완파하고 대회 5연패에 성공했다.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기보배는 양궁 해설자로 변신했다. 그는 한때 연인이었던 오진혁을 응원했다. 기보배는 경기 도중 내가 오진혁 선수를 잘 안다. 평정심을 갖고 잘해줬으면 좋겠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남들보다 출발은 늦었다. 하지만 특유의 근성 그리고 지구력은 장경구를 남들보다 특별하게 해주는 최고의 무기였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장경구는 28일 인천 송도 사이클도로 코스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사이클 남자 개인도로 경기에서 4시간 7분 52초를 기록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이클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따낸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자 남자 개인도로에서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신대철 이후 28년 만에 나온 금메달이다. 원래 장경구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피드스케이팅을 시작한 장경구는 전국체전 3관왕을 달성할 정도로 기대를 많이 받는 유망주였다. 하지만 강원 최고 3학년 때 스케이트와 사이클을 병행하다 사이클이 자신에게 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 종목을 바꿨다.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출발이 많이 늦었다. 늦은 출발을 장경구는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했다. 2008년 전국체전 고등부 개인도로에서 2위에 올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장경구는 2010년 뚜르드 코리아에서 박성백, 장선재 같은 한국 사이클의 간판 선수들을 제치고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개인 종합 7위를 차지했다. 이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했었지만 막판 뒷심 부족으로 메달권에 들진 못했다. 장경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 열린 뚜르드 코리아에서는 산악 구간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산악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올 초 강진 투어와 가평 투어에서는 우승을 차지해 상승세를 탔다. 특히 독출을 할 때나 지구력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량을 선보였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태진아의 가버린 사랑. 해로 맺은 언약 마음속에 새겼거늘 무정할사 그대로다 나의 두고 어디 갔나 그대 이왕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은 두고 몸만 가니 남은 이 몸 해로 맺은 언약 마음속에 새겼거늘 무정할사 그대로다 나의 두고 어디 갔나 그대 이왕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야지 남은 이 몸 생각 말고 만수무강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휴대폰 구입 때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요금이 12% 할인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리요금제의 요금 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요금제란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사람이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 중국본 사용자들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토대로 산정됐다. 당초 이동통신업체들은 6에서 7%의 요금 할인율을 제시했지만 소비자 이익 확대를 위해 12%로 최종 확정됐다. 요금 할인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업체를 거치지 않고 구입된 모든 단말기이지만 할인만 받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소위 먹튀 예방 차원에서 약정 조건은 최소 2년으로 정했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할인은 실납부액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업체에 5호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2년 약정을 걸면 실납부액이 월 4만 원인데 여기서 12% 할인을 받아 3만 5,200원만 내면 된다. 만약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24개월 약정 기간 단말기의 고장이나 분실로 새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 변경만 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유한회사, 즉 소수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라는 그늘에 숨어 외부 감사와 규제를 피해왔던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내년부터 주식회사에 준하는 회계 감독을 받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잇따라 지원한 외국계 회사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대형 비상장사도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회계 투명성 제고를 회계제도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유한회사는 그동안 소수 출자자를 위한 기업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춰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수, 즉 50인 이하와 지분 양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주식회사와 비슷해졌다. 다만 기업 경영의 폐쇄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회계 처리 때 적용하는 회계 기준도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 기업 공개 의무인 재산 목록이나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이익배당 등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외부감사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는 이상현상이 속출했다. 회사 설립도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를 선호했다. 2012년 말 유한회사 수는 19,513개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2009년 대비 20%나 급증했다. 2007년에서 2012년에는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 85곳이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2012년에 변경한 루이비통 코리아를 비롯해 2002년 변경한 휴렛패커드, 2006년에 변경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유한회사로 전환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또 애플 코리아와 샤넬, 에르메스 등 외국계 기업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조세 회피처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28일 국세청과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50개 조세 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모두 227억 7,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매년 말 매매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25조 2,270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의 총 해외 투자액 197조 8,865억 원의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중소기업의 조세 회피처 투자는 2007년 4,085억 원, 2008년 9,580억 원, 2009년 3,464억 원, 2010년 2,153억 원, 2011년 1,932억 원, 2012년 1,977억 원, 2013년 1,111억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2007년 1조 8억 원, 2008년 1조 7,401억 원, 2009년 1조 4,939억 원, 2010년 3조 8,475억 원, 2011년 3조 5,752억 원, 2012년 3조 8,918억 원, 2013년 4조 5,162억 원 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기업 규모별 비중도 중소기업의 경우 2007년 24.2%에서 2013년 3%로 급감했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59.4%에서 83.3%로 상승 추세다. 조세회피처 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이 역외 탈세에 대한 세부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다.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징액은 2008년 1,503억 원, 2009년 1,801억 원, 2010년 5,019억 원, 2011년 9,637억 원, 2012년 8,258억 원, 2013년 1조 7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효린이 부릅니다. 널 사랑하겠어.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비가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대부분 약하게 내리고 있고 지금 잠시 그친 곳도 있기는 하지만 다시 비가 시작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지만 비의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습니다. 오후에 서울, 경기와 강원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내일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일도 조금 더 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30mm,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1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서울 22도, 대전 21도, 전주와 대구 23도 등에 머물러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하늘이 개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15도, 전주 16도까지 뚝 떨어져 많이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은 정도로 이제는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7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9mm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은 오늘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평소다른 월요일보다는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하행선 열차 중 경부선은 오전과 오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 중앙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에는 오전 10시나 11시대 열차 출발 가까이 한 이렇게 각각 한두 편의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반면 장항선과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태백선은 오늘 준비된 열차에 지금은 100석 이상씩 아직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는 평일답게 예매율이 낮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출발 시간을 가까이에서도 좌석 구하시기 여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 매진된 열차 없이 대부분의 열차에는 100석에서 많게는 3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KTX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부선의 KTX 열차 중에는 영등포역에는 하루왕복 4회, 그리고 수원역에는 하루왕복 8회 정차하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 가까이에서 KTX 열차 이용객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장나라 알렉스의 노래입니다. 바로 너였어. 혼자라고 생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다들 뭐가 신난 걸까? 외톨이 같아도 울고 싶어져. 가끔 나도 쉬고 싶어. 복잡하게 살기 싫어. 왜 늘 내게 기대하니? 얼마나 누굴 만족시켜야 해? 궁금했어. 제 멋대로 있나? 안아주는 사람은 있는 걸까? 싫은 척하면 밀어내도 몇 번을 다시 안아주는 사람. 내 못된 고집 결국 저주는 사람. 바로 너였어. 햇살처럼 다친 나의 맘 가득 채워주는 한 사람. 난 찾았어. 나만의 사람. 하루 종일 웃다가도 가끔 너무 우울
너도 날 잘 모르는데 널 어떻게 지켜 난 부담스러워 나를 찾는 네 문자도 대답하기 귀찮아져 심술부려 미안한데 쉬고 싶어서 너무 지쳤나봐 궁금했어 남자답지 못한 나와 함께 할 사람 있는 걸까 싫은 척하며 밀어내도 몇 번을 다시 안아주는 사람 내 못된 고집 결국 져주는 사람 바로 너였어 햇살처럼 다친 나의 맘 가득 채워주는 한 사람 난 찾았어 나만의 사람 왜냐고 묻지 않아도 날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사람 오늘도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바로 너였어 햇살처럼 다친 나의 맘 가득 채워주는 한 사람 난 찾았어 나만의 사람 네, 다음은 사회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 김효진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예종은 2009년 4월에 설립된 학점은행제 직업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평생교육진흥원 간부들에게 학점은행 인허가와 관련해 횡령한 교비 중 일부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다이어리와 2014학년도 교비 운용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김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희예종을 압수수색한 지난 26일 또 다른 직업전문교육기관인 서울현대 직업전문학교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학교의 김남경 이사장 등 고위 간부들이 수십억 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평생교육진흥원 간부들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며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전문학교 경영비리 수사가 확대되면서 제2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이사장의 경우 2004년, 2008년 총선 당시 경북 상주에서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권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연루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평생교육진흥원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부실 대출과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은행 자금을 선박펀드에 투자해 배를 구입하게 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임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비자금 규모만 50억 원으로 향후 조사에 따라 100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9년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 뒤 저축은행을 통한 선박 구입이 어려워지자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의 선박펀드에 약 3,500억 원을 투자해 배 13척을 구입하게 했다. 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 선정에 개입해 업체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의 절반인 약 25억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설립한 업체 클라로 마리타임 서비스의
클라로 마리타임 서비스에 새 선박 관리권을 준 뒤 선박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과 매각대금을 비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임 회장이 이 같은 수법으로 확보한 비자금 중 50억 원을 솔로몬 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IS 자기자본 비율 부족을 지적당해 퇴출 위기에 놓였다. 당시 임 회장은 자기자본 비율을 늘리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려 했지만 주가가 액면가보다 떨어져 있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은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최근 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한 달서를 포착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로 송치돼 수사 중이다. 임 회장은 김산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2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회장은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임 회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기도 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한 죄, 즉 아동학대치사죄와 학대 행위로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없다.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법정형이 최하 징역 3년이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원래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는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그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고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도록 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차원이다. 검찰은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친권 상실도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의심이 가는 경우로 강화했다. 누구든지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특히 아이 돌봄이나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 관련 종사자는 학대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 처분한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감호, 치료 위탁 같은 조치를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다. 친권 제한 정지는 4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이 피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임시 후견인을 지정해준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03년부터 문화재 매매업자들에게서 조선시대 지석 558점을 사들여 보관해온 권아무개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지석은 죽은 이의 생물연대와 일생, 가족사 등을 기록해 무덤에 함께 묻는 백자 도자기편 등을 이른다. 땅속에 묻혀 있어야 정삭인 까닭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도굴품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 수장고에 조선시대 지석 수백 점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의 한 사립박물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회수한 지석 중에는 사각형 백자에 청화연료로 글씨를 써낸 조선 개국공신 김균의 분묘에서 나온 지석 6점, 모사와 중종 반종에 관여한 유자광이 직접 쓴 김금류의 분묘 지석 5점 등이 들어있다. 이처럼 도난된 지석들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번에 조선 전 시기에 걸친 다양한 모양새와 글씨의 지석 용기들이 고루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백자로 된 지석의 경우 생물연대가 기록돼 있어 시기별 백자 제작 기법과 양식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백자 유물들의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자료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 사이에 후손들이 관리하는 분묘까지 노골적인 도굴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실제 2000년 2월에는 수양대군의 왕위 등극을 도운 한명회의 분묘에서 지석 24개가 도굴당했다가 9년 뒤에 발견되기도 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박기영, 호란의 동행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너를 갖지 못해 집착했나봐. 지극히 위험한 너의 향기가 온통 나의 마음속에 가득해. 아름다운 세상 속 너와 나 둘이서 머무르자고. 너를 잃었단 그 달콤함에는 날 천치려 할 때도 있었지. 다시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너 혼자서 숨죽이게 할 순 없었기에 그렇게 우리 이 바람 속에 다른 세상에 우리 만났다면 어쩌면 우린 행복했을까. 아픈 날들도 거친 시선도 너의 눈을 바라보며 지켜낼 수 있을 텐데. 가끔 내 눈에 비친 외로움들이 날 버리게 할 때도 있었지. 알아, 내 맘을 다한 사람이라 난 오히려 내 모든 걸 다 줄 수 없어서 그렇게 이 바람 속에 다른 세상에 우리 만났다면 어쩌면 우린 행복했을까. 아픈 말들도 거친 시선도 너의 눈을 바라보며 지킬 수 있었다면 너로 인해 감당할 내 몫의 아픔보다 너를 지켜주지도 못한 아픔이 더 커서 너를 버리고 살아갈 숨쉬는 순간마다 가슴이 터질 듯해. 차라리 널 끌어안고 눈을 감아 닿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웠던 우리 비밀도 그날의 바람도 영원한 기도로 남아 날아올라. 다른 세상에 우리 만났다면.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입니다. 일본 중부 온타케산의 화산 분화로 4명이 숨지고 등산객 27명이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일본 경찰이 28일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경찰은 28일 나가노현과 기후현에 걸쳐있는 해발 3067m의 온타케산 정상 부근에서 심폐정지된 등산객들을 발견해 일부를 산기슭으로 옮겼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경찰과 자유의대는 28일 산 정상에서 수색을 벌이다 유황연기가 짙어지면서 일단 하산했다. 온타케산은 27일 오전 11시 53분께 예고 없이 분화하면서 대량의 화산재를 분출했다. 온타케산은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 중에선 비교적 오르기 쉬운 편이라 평소에도 등산객들이 많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27일에는 주말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몰렸는데 분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입산 통제 조처가 없었던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분화가 시작될 당시 정상에는 5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온타케산에서 하산한 한 여성은 산 꼭대기에서 화산재에 묻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2명을 봤다. 아마 사망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화산 분화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63살 남성은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작은 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하얀 연기가 치솟더니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바뀌고 분진이 뒤덮였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7일 밤까지 230여 명이 하산했으며 대피소에서 밤을 보낸 등산객 중 일부는 28일 하산했는데 이들 가운데도 4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타케산의 분화는 2007년 이후 7년 만이다. 분화 직후 화산 연기가 상공 10km 이상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28일에도 분화는 계속되고 있다. 온타케산은 현재 입산 규제가 내려진 것은 물론 주변 거주 지역도 화산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일본 기상청은 화산재가 나가노현과 기후현에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화산 분화구에서 4km 정도까지는 화산에서 날아든 돌들이 쏟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터키 정부가 미국 주도의 순위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 격퇴 작전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발맞춰 미국과 아랍 동맹국들은 시리아 내 IS 공습 범위를 터키 접경 지역까지 확대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하늘에서 시리아 내 IS 근거지를 공격하고 터키군과 시리아 운건반군이 IS와 지상전을 벌인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IS 격퇴 전략이 점차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7일자 현지 영문 일간 휘리에트와 인터뷰에서 터키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소집되는 터키 임시의회에 시리아 군사 개입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부통령과 만나 터키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시리아에 군사 개입할지를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터키는 미국이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전선 구축에 가장 공을 들인 이슬람 국가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앞장서 IS와 지상전을 벌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시리아 온건반군이 실전에 투입될 정도의 전투력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선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에르도안 정부는 그간 IS 격퇴 작전이 자국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 세력의 군사력과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시리아 참전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IS가 최근 터키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집단 거주 지역인 아인 알아랍을 포위할 정도로 세를 키우자 참전의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은 28일 락카와 텔아부야드를 공습해 정유시설 3곳 등을 타격했다. 전날에는 알하사카, 민베지 등 터키와 국경을 맞댄 지역을 7차례 공습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IS 비행장과 주둔지, 훈련 캠프에 집중된 공습으로 IS 전투원 최소 23명,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27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의 남서부도 3차례 공습했다. 이번 공습에는 처음으로 영국 전투기 2대도 참여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시카고대가 미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공자학원 운영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6일 보도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공산당의 선전도구인 공자학원을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만큼 이번 결정은 미국 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시카고대는 성명을 내고 29일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대 교수 100명은 지난 5월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선전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학문적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학교 측에 공자학원 폐쇄를 촉구한 바 있다. 4만 7천 명의 회원을 둔 미국 대학 교수 평의회도 지난 6월 미국 100개 대학의 공자학원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모든 단체 소속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공자학원 현지 직원 채용 규정이 캐나다 인권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전세계 공자학원일 기념식에 보낸 축사에서 공자학원은 중국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인민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공자학원의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선전도구라는 외국의 비판에 개의치 않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커창 총리도 축사에서 공자학원이 화이부동, 즉 조화를 이루되 서로 같지 않음의 이념을 전승해 세계 문명의 다양성과 각국 인민들의 화합에 더 큰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문화와 중국어 전파를 내세우는 공자학원은 2004년 11월 서울에 1호가 개설된 뒤 현재 123개 국가 465곳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중국 알리바바의 일대 주주로 미국 증시에 진출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번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 소프트뱅크가 드림웍스의 주당 32달러, 총 34억 달러의 인수 가격을 제시했으며 드림웍스 측이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소프트뱅크가 제시한 가격은 현재 드림웍스 주가보다 45%가량 높은 금액이다. 현 최고 경영자인 제프리 카젠버그가 5년간 잔류하는 조건이다. 드림웍스는 카젠버그가 1994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할리우드 제작자인 데이비드 게펜과 공동 창업했으며 2004년 애니메이션 부분을 떼어 분사했다. 슈렉, 쿵푸팬더 같은 히트작을 냈지만 최근 몇 년간 가디언즈나 천재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등 작품들이 흥행이 실패하며 경영난을 겪어왔다. 올해 2분기엔 1,54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미국 3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를 216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인 M&A, 즉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올해 상반기엔 미국 4위 이통업체인 T-모바일 인수를 추진했다가 독과점을 우려한 미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일대 주주로 현 지분 가치만 700억 달러에 달한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럼블피쉬의 노래입니다.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네, 다음은 일본 정부가 바뀌어야 한일 관계 풀린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최악의 상태인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시간으로 26일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의를 보이면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의 친서를 지난 19일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 정상회담 개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아시아 정책의 한 기둥으로 삼는 미국은 다양한 통로로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혀 바뀐 게 없다. 아베 총리는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세기에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된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다마를 사실상 부인하려는 일본 여권의 움직임도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를 내기는커녕 한국인들의 정서가 더 나빠지기 쉽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유엔 연설도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웃나라와 충돌하는 그의 태도와 모순된다. 2012년 말 들어선 아베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서 이전 정권들보다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으며 그 한가운데에 위안부 문제가 있다. 위안부 문제를 우회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88.4세로 이제 55명이 살아있을 뿐이다. 이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하나둘 세상을 뜰수록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는 더 어려워진다. 일본 안에는 꼭 한일 관계 개선 목적이 아니더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태도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아베 총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섣불리 정상회담에 응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심 겁내는 정부 여당이 연금개혁 저항 세력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공무원 연금 개선안을 만들었던 한국연금학회 김용하 회장이 지난 주말 사퇴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공무원과 가족의 표를 의식하고 정부는 셀프개혁 공격을 우려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서 진짜 개혁 저항 세력은 공무원을 무서워하는 당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22일 입법 공청회라는 형식으로 연금 개선안을 발표하려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연금학회가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로 바꿨다. 정부 여당의 정책안 발표는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행정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민간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학회가 떠맡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김 전 회장은 당정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바람에 개혁의 불씨가 꺼질까봐 학계에서 나섰다고 했다. 공무원 노조가 정책토론회장에 난입해 행사를 무산시킨 것도 모자라 연금학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전화와 인터넷, 광고 등으로 공격하는 것은 폭력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김 전 회장이 학회에 부담을 줘 미안하다며 회장직을 사퇴했겠는가. 김 전 회장이 정부 여당에 학회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뒤늦게 안전행정부 차관이 나서 새누리당의 아니라고 해명한 것도 비겁해 보인다.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밝혔지만 정부는 수개월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8월 19일 안전행정부가 당정청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올리자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연금개혁안이 자꾸 이슈화되는 이유가 뭐냐며 정부 관계자를 나무랐다. 당시 표 떨어질 일에 왜 나서느냐며 논의조차 안 했던 이들은 결국 민간학회에 짐을 떠넘기고 뒤에 숨은 셈이다.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10년간 국민 세금으로 53조 원가량을 메워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낸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2.3배를 받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런데도 당정은 퇴직 수당을 늘려주겠다, 하후상박으로 만들겠다며 공무원들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디로 향할지 걱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고령화 추세와 연금 재정 상황,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0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가족이 무섭다지만 국민의 시선은 더욱 매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네, 다음은 스포츠면 살펴보겠습니다. 6경기 1승 5패, 일본 축구 역사의 아시안게임 한일전은 악몽으로 남아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1994년 안방에서 열린 히로시마 대회가 뼈아팠다. 8강전이었다. 1대0으로 앞서던 일본은 2골을 내준 뒤 후반 41분 동점골을 뽑았으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허용해 3대2로 졌다. 동점골과 역전골을 뽑은 황선홍은 어퍼컷 세리머니로 일본 축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20년 뒤 다시 8강전에서 만난 한국과 일본은 페널티킥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 대표팀은 이종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후반 43분 주장 장현수가 깨끗하게 골로 연결해 일본을 1대0으로 누르고 준결승전에 올랐다. 한국은 요르단을 2대0으로 누른 타이와 30일 저녁 8시 같은 장소에서 준결승전을 벌인다. 2년 뒤 올림픽을 대비해 21살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린 일본을 상대로 와일드카드 3명이 포함된 한국의 23살 이하 대표팀은 힘든 경기를 벌였다. 오른쪽 임창우와 왼쪽 김진수를 활용한 측면 돌파는 위력적이었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다. 코너킥 수 4대0, 프리킥 수 18대11, 슈팅 수 11대3까지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유효 슈팅은 일본의 3개보다 적은 1개에 불과했다. 전반 19분 임창우의 크로스에 몸을 던진 김영우의 헤딩슛은 크로스바를 넘었고 28분 골키퍼까지 따돌린 이용재의 슛은 수비수가 걷어냈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벼운 부상을 당했던 김신욱은 후반 내내 몸을 풀었지만 출전하진 않았다. 이광종 감독은 어렵게 이겼다. 선수들이 급한 마음에 가까이 있는 동료를 보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아 득점이 쉽게 나오지 못했다고 경기를 평가했다. 이어 목표는 우승인 만큼 체력 안배를 위해 준결승전에선 한두 명의 선수를 교체할 계획도 있다. 김신욱은 준결승전에 뛸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팀도 이날 우승 후보로 꼽히던 아랍에미리트를 1대0으로 누르고 4강에 올라 이라크와 30일 오후 5시에 준결승전을 벌인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어제 귀국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제 손현재의 차례다. 인천 아시아 경기가 개막하기 전부터 팬들의 큰 관심을 모은 선수는 수영의 박태환, 기계체조의 양학선, 그리고 리듬체조의 손현재였다. 특히 손현재는 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회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꼽히기도 했다. 박태환과 양학선이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손현재의 금메달 획득 가능성은 높다. 손현재는 27일 터키 이즈미르에서 끝난 세계 리듬 체조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세계 선수권에서 손현재는 후프 종목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 종합 결선에서는 역대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경기에서 금메달을 다툴 라이벌 덩선에 대한 기선 제압에도 성공했다. 손현재는 개인 종합 결선에서 곤봉 17.800점, 리본 17.833점, 후프 17.950점, 볼 17.350점을 얻어 합계 70.933점을 기록했다. 개인 종합 5위 덩선회는 곤봉 17.450점, 리본 17.316점, 후프 17.800점, 볼 17.200점으로 손현재보다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시즌 초반과 달리 덩선회는 세계선수권에서 손현재와의 점수차를 많이 좁혔다. 손현재는 덩선회는 실수하지 않을 때는 정말 위협적인 선수다라며 아시아 경기에서 절대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담감도 이겨내야 한다. 손현재는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천에 오니 확실히 실감이 난다. 온 국민이 바라고 있고 스스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손현재는 이날 곧바로 선수촌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리듬체조는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시차를 극복하고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손현재는 일정 자체는 무리가 있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가 똑같은 조건이다라며 누가 빨리 컨디션을 찾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햇빛촌의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창엔 비. 낮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이슬만 뿌려놓고서 밤이 되면 더욱 커지는 시계 소리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있네. 이 밤 빗줄기는 언제나 숨겨놓은 내 맘에 비를 내리네.
이슬로 흩어놓았네. 다음은 종합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지난 24일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는 동북아에서 이들의 역할을 크게 할 것이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뉴욕에서 미국 주요 연구기관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같이 협력해 풀어나갈 수 있는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사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 일본이나 주변국들도 모두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도 결코 원치 않는 것이며 미국도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에 대해 COI, 즉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라며 그로 인해 북한이 급한 마음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 세계에 알릴 정도로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관해선 한국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는데 한미 동맹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국의 중국 경도라는 미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여러 국제적인 난제 해결을 하며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한다고 인사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주민번호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주민번호를 새 주민번호 또는 발행번호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이중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6가지 주민번호 개선안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6가지 개선안은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규칙성 새 주민번호, 무작위 새 주민번호, 규칙성 발행번호, 무작위 발행번호, 현 주민번호 플러스 무작위 발행번호, 새 주민번호 플러스 무작위 발행번호다. 새 주민번호로 현 주민번호를 대체할 경우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유출 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발행번호는 주민번호와 달리 유출되면 언제든 재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시 재발급에 따른 신분 위장 등 사회적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마다 번호가 달라져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주민번호를 관리번호로만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본인 확인에는 발행번호를 사용하는 이중체계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 발행번호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재발급하면서 주민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주민번호가 이미 많이 유출된 점을 감안하면 새 주민번호로 교체하고 발행번호까지 도입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이나 시스템 변화에 따른 불편도 가장 커진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개편에 따른 정보 비용만 6,700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형태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1,600억 원, 전자증 형태로 발급할 경우 2,700억 원, 행정 및 공공시스템 변경에 3,100억에서 4,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예상이다. 민간 분야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진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 정책관은 주민번호 개편 비용에 수조 원이 든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현행 유지 방안도 있다며 2차례 공청회를 거쳐 새 주민번호 체계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제도가 일부 고소득자에게도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연봉이 19억 원이나 되는 의사도 보증 혜택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이운용 의원이 28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 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만여 명에게 9,609억 원의 보증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보증을 지원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증을 받으면 금리가 0.4에서 0.5%포인트 정도 떨어져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올 6월까지 전세대출 잔액은 30조 5,584억 원이고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대출 보증 잔액도 24조 1천억 원에 이른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전해드리면서 9월 29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었고요.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랑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아서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나의 방황의 끝에서 하지만 넌 서러워하지만 우리만의 축복을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서러워하지만 우리만의 축복을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맞추고